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합격하지 않았지만 합격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합격자처럼 사고를 하려면 합격자들이 보고 사고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오늘 책은 바로 공부의 본질입니다. 책에 보니까 모범생이 수험생보다 영리한 합격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집중하는 방법. 제가 원래 책에는 그 영리한 합격생이 아니고 교활한 합격생이라고 썼어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쓰면 그쵸. 너무 좀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맞아. 아니요, 이게 수험생이 지향해야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를 성스럽게 해요. 선비 같은. 네, 선비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점수만 잘 받겠다.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점수만 딱 받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교활해져야 되고, 그 핵심은 점수를 잘 받으려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의 본질이라는 건 해답을 많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남이 만들어 놓은 공식 해답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았지만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합격하지 않았지만 합격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합격자처럼 사고를 하려면 합격자들이 보고 사고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돼요. 합격자들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보고 막 계속 책을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한두 장 정도로 정리가 돼요.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요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알게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다 대답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뭐가 중점적인 포인트야 하면 그게 딱딱딱 나와요. 그럼 걔랑 나랑 공부머리 차이니까 그게 아니야.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강 듣고 교재 보고 이럴 시간에 걔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고, 그냥 빨리 쳐내는 어떤 스킬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 다음 걔는 진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설을 통해서 먼저 내가 공부할 지점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책에서도 연결되는 문장이 실제 평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의 나를 편입시키고 동화되는 것을 공부라고 얘기했다. 그 결과는 합격생이 아니라 모범적인 불합격생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으로 공부란 단순한 심리적 만족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 실질적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 뒷문장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공부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공부 좀 열심히 한 날 이게 사실 결과가 어떤지 잘 몰라도 뭔가 한 4-5시간, 6시간 공부하고 나면 뭔가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이 심리적인 만족을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랑. 법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법에서는 이 사람의 결과를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행위를 요구하는 건지 나눠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최선을 다하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걸 수단이라 그래요. 수단. 그다음 반면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어디 강연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비행기를 놓쳤고요. 택시도 놓쳤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러면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못 낸 거죠.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보상받는 게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고등학생 분들은 인강만 열심히 들어도 공부했다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필기를 열심히 했다고 공부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받아줘요. 이거는 선생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좋아지는 거예요. 쟤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뭐 한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아니면 선생님이 딱하게 볼 수 있어요. 쟤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좋네. 그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영리한 학생은 필기 잘한 학생과 친해져서 그 학생 걸 복사하는 학생이겠죠. 내가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안 쓴다고요. 정말 영리한 학생은 그냥 수업을 녹음해요. 그냥 녹음해서 내 집에 와서 듣는 거죠. 왜? 내가 음성이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또 더 빠르고 책을 더 많이 보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일이라도 결과로 연결된지 자꾸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필기가 성적으로 연결되냐? 아니에요. 필기는 정리 수단이에요. 이걸 통해서 공부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것들. 이제 필기에 위주해서 그렇네.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쨌든 뭐 녹음을 한다 친 상태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필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선생님 거를 계속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필기를 뭐 적당히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다 적을 것처럼 하신 분도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정답은. 왜냐하면 공부 상황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식이 무인 사람에게 이 지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 너희 모르지? 이런 게 있어. 이거랑 아는 걸 전제로 잘 정리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학원은 아는 걸 전제로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되게. 아니면 합쳐가지고 한 번에 다 해줘요. 근데 사람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요. 일단 뭐가 있는지 인식을 하고 이게 있구나. 이후에 이걸 이해하고 기억에 암기해서 정착을 시켜요. 근데 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나한테 인지시키고 이해시켜주는 거면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복습을 해야 돼요. 이때는 책에 없는 부분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책에서 나온 부분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없는 부분을 일단 해서 완성을 시키고 이걸 집에 와서 복습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업이 만약에 너무 길어서 복습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은 진짜 수업 시간을 녹음하고 앞에 시간 걸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왜냐면 마지막 학기 학교 다닐 때 제가 시험 이제 7달 정도 남았을 때 2차 시험 칠 때 학교 수업하고 같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시험하고 겹치는 과목들 한두 개를 신청을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게 시간을 이거 다 듣고 소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랑 시험 공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해서 저는 일단은 학교 성적도 받아야 되니까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신 이 시간 거 녹음을 해요. 그다음에 집에 걸어오는 게 빨리 들어오면서 캐치할 부분만 딱딱 찾아서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활용을 잘 해야 돼. 이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는 진짜 옛날 방식이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식. 그다음에 또 내가 필기를 그다음 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선생님이 정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고 책에 있는 것들 솔직히 그대로 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네네. 이런 분들 수업은 빠르게 2배속으로 머릿속으로 듣고 정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 듣는 게 아니라 인강을 통해서 걸어갈 때 듣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기 전에 듣거나. 왜냐하면 공부는 사실상 내가 하는 거니까 인지랑 이해를 내가 해와야 정리가 돼요. 정리는 과연 오래 걸리냐? 아니요. 정리는 눈이 훨씬 빨라요.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용도로 듣는 거죠. 그래서 상황마다 필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른 거죠. 네. 내가 그래서 교재 선생님 내 공부 방식 이거를 조합해서 그때그때 필기할지 말지 정해야 돼요. 눈을 읽는 게 더 빠르다는 게 책에도 초반부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책 하나하나 문장을 다 읽으면서 네. 하고 어떻게 네. 또 다른 사례로 만약에 굳이 예를 만든다면 뭐 다 필기한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옛날의 방식일 수 있다. 옛날 방식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 작가님도 그 얘기하셨지만 네.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그것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공부지 이 전체를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사 교과서를 쓰는데 네. 한 줄씩 쓸 수 없잖아요. 그쵸. 배경 설명도 하고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과연 이걸 30페이지로 내기 어려워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진짜 머리에 남기는 거를 찾을 수 있는 게 공부의 능력이죠. 자, 그럼 흔히 알려져 있는 공부법 중에 좀 편견을 깨야 하는 거 혹시 또 뭐 있을까요? 사실 유튜브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인데 기출 회독법. 어떤 분이 공부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기출 문제만 20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최근에 댓글을 남긴 분인데 내가 20번 정도 기출을 봤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게 진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기출만 계속 보는 거거든요. 회자가 돌릴 회자, 독자 읽을 독자인데 20회독, 5회독. 기출 문제를 막 20회도 5회도. 근데 회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이해, 암기, 출력. 앞에 게 세 개가 입력이거든요. 입력과 출력의 회독 방식은 달라요. 입력 단계는 갈수록 시간 늘려야 돼요. 내가 알기 시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기억에 남기는 게 시간이 점점 많이 들겠죠. 제가 작가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지식도 똑같아요. 한 번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아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을 많이 써야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지났는데 출력 단계는 점점 줄여야 돼요, 시간을. 짧게 계속 출력이 되는지.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1분 안에 결정나요. 시험 시간이 70분이라는 건 진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시간은 대부분의 문제다 50초를 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60문제 60분이다 이러면 시험 시간 1분 아니냐. 이분 시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게 마킹 시간 10분이 빠지고 내가 어려운데 쓰는 시간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 점검할 없는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45초, 50초에 끝나죠. 그래서 내가 점점 이제 출력을 위한 회독을 할 때는 시간을 줄여요. 실제 시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검색어가 객관식으로 치면 연관 검색어가 떠오르는지 확인해 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개를 하나로 좁히는 게 시냅시스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독이 원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많이 보다 점점 이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근데 기출 회독법 이런 그냥 반복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면 공부가 망해버려요. 실력이 안 느는 거죠.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출력하듯이 자꾸 보면은 눈에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히 뭐라면 인지의 과정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본 적은 있는데 안 풀리는 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기출회독법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원리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공법 중 하나 백지복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백지복습. 백지에다 공부한 걸 써본다. 제가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공격할 의도는 없지만 네네. 이걸 따라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동기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이제 동기 변호사님들이 사법고시 합격한 대한민국에서 그래 내로라는 분들인데 저는 아닐지 몰라 동기 변호사님들 훌륭하단 말이에요. 혹시 변호사님들 공부한 거 백지에다 쓸 수 있냐? 에? 하루 종일 혹시 공부한 쓸 수 있냐? 뭔 말하냐 지금 그게 공부냐? 이렇게
1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떤 조선시대 시험도 심지어 한자 2개를 주잖아요. 오늘 주면서 너 풀고 기름고로 써봐라 이렇게 주는데 시험은 힌트를 줘요. 머리를 땅 두드렸을 때 무슨 단어가 튀어나오냐 이게 시험의 본질이지. 그렇죠. 사실 그 문제의 질문에 그 연결되는 걸로 가는 건데. 답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다 무시하고 내가 공부한 걸 다 써본다? 네. 진짜 안 좋은 방식인 거죠. 그냥 백지에다 복습을 하면 안 되고 컨닝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한 것들을 줄기를 쭉 써두고 네네. 옆에 최소한 뭐 목차, 제목명이라도 쓴 후에 거기서 이거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가 뭐였는지 그 중에 안 떠오르는 거를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백지 복습하면 대부분의 사람 99.9%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는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는데? 천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공부법 얘기하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대 나왔잖아요. 부산대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환경과 이유를 생각을 그쵸.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죠. 할 수 있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또 편견과 다르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공부법도 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네. 제가 제 영상을 이제 보다 보면 연관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채널에서 찍었던 것 중에 아마 그게 가장 큰 맞아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서 어떻게 이해력을 높이냐, 어떻게 암기력을 높이냐, 어떻게 문제를 잘 푸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원래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 영상이 나 있어서 꼭 여러분 요거 댓글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좀 네. 다른 질문들을 해야 돼서 네. 반드시 피해야 되는 공부법. 인풋에 치중하는 게 가장 일단 피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인강만 듣는다든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건 뭐 너무 뻔한 말일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모범적인 수험생이 되지 말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는 어떻게 살까? 네. 아침에 빨리 일찍 일어난다든지. 네, 뭐 끝나고 자습을 얼마만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잘하는 사람의 외형을 쫓지 말고 잘하는 사람이 쫓는 걸 쫓아야 돼요. 그 사람을 쫓지 말고 그 사람이 쫓는 걸 쫓아야 돼요. 원리, 본질, 이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쫓아야 되는데 생활 형식적인 부분들 어디 가서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뭐를 먹는지 이런 거 제발 좀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너무 부차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좀 피해라. 네. 자, 그럼 우리 공부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시기로 친다면 예습과 본습과 복습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습은 아까 필기하고 이런 거였고 예습과 있다 친다면 복습을 할 때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라 생각하세요? 복습이라는 거는 네. 공부가 된 걸 전제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안 됐는데 복습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집어넣는 것과 네.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과 네. 입력이 된 걸 전제로 유지해 나가는 건 달라요. 음. 내가 한 번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외웠어. 근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극을 주면서 이 기억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 자체가 안 됐다. 네. 내가 오늘 봤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는 복습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재공부의 대상이죠. 재학습의 대상이고 이건 이해가 됐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복습의 대상이에요. 네. 두 개 기억의 입력과 유지를 나누라. 복습이라는 이름으로 뭉치지 말고 네. 기억의 입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인식, 인지, 이해, 암기. 여기는 진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 잘 모르겠으면은 진짜 드릴링이라 그래서 관련된 뭐 기사란지 아니면 자료, 논문, 책 다 좋아요. 인강을 여러 개 들어도 좋고 관련된 부분만 이해를 해내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나서 본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신에 진짜 의미의 복습은 시간 투자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험 시간에서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네. 답이 빨리 튀어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진짜 한 10초에서 1분 정도 끝낼 수 있는 것들인 네. 거죠.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끝냈을 때 공부가 됐는지, 돼서 복습이 가능한 건지, 공부가 아예 안 됐는지 구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게 공부 끝나고 10분이에요. 뭔가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공부를 하죠. 네. 이게 끝나는 단위마다 10분 동안 다시 한번 책을 쭉 보면서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됐어. 이건 이해가 안 됐어. 구별해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에게 설명을 해보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가 나오고 답은 뭐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고 자야 되는 거고, 대신에 다 됐으면은 된 부분들은 힌트를 표시만 해두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지나서 해보고 한 달 지나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점차적으로 이거는 시간을 한 1분에서 10분 정도 쓰면서 기간을 점점 천천히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도 이 경우의 수가 좀 몇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근데 우리가 또 복습하다 보면 수학의 정석, 네네. 요즘도 보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봐요? 옛날 분들이랑 제가 평균 82년생이라서 수학 정석 책도 보고 대부분 책들 비슷할 거예요. 네. 앞부분 집합, 네, 명제야 많이 보죠. 네. 거기 한 좀 넘어가면 네. 거기만 따라 있고 뒷부분은 안 봐. 네, 맞아요. 복습할 때 보면 꼭 뭔가 복습이란 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걸 알아가야 되는데 아는 거를 더 알아가고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네. 첫째는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공부는 위험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무서움이에요. 네. 야, 공부하고 싶어 막 즐거워 시험 치는 게 너무 설레 이런 사람 없잖아요. 피하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을 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를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는 걸 자꾸 보면 그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이 되죠. 만족을 통해서 피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네. 공부는 종적 세로로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해야 돼요. 가로?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랑 이해랑 암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집합과 명제를 아무리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이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네. 영원히 인지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시간 투자를 해도 내가 진짜 딱 아는 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에 인지를 먼저 해두는 거죠. 집합, 함수, 뭐 로고 계속 넘어가서 일단은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쭉 옆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개념은 뭐가 있지? 개념만 묶어서 한번. 유제만 묶어서 한번. 연수 문제만 묶어서 한번. 종합만 묶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층을 쌓아서 나가는 공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하고 자꾸 종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해 단계까지 자꾸 못 미치는 거죠. 집값과 명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해당 파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산화해버리는 거예요. 뒷부분은 인지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영원히 집합과 명제에서 맴도는. 네. 아직까지 저는 그 수준에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자, 요거 사실 변호사님이 요거 굉장히 잘했던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변인들에게 사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네. 뭐 유혹이라든 게 휩쓸릴 때가 많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독서실에 가서 또 옆에 와서 시간 가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수험 기간 때도 뭐 연애라든가 기타 네. 등등이 많은데 어떤 선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어떤 선까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 중심을 잡는 기준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항상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유혹거리를 던지니까 맞습니다. 뭐 저녁 술 한잔 하자 아니면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당구 한번 치러 가 이게 뭐 그 인간관계를 끊기도 뭐하고 뭐 또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뭐 여자친구의 생일이라든가 뭐 부모님이 뭐 생일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답은 너무 뻔해서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제거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놀았냐면 네. 왜 제적을 당했냐면은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보낼 때 발신 번호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제 번호를 적은 게 아니라 제가 A, B, C, D 4명이 있으면 제가 A예요. B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요. B의 이름으로 C한테 보내요. C의 이름으로 D한테 보내요. D의 이름으로 저한테도 하나 보내면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놀러 가려고요. 4명이 있어야 놀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5명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죄책감을 더는 거죠. 네. 누가 놀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저보다 5년 늦게 시험이 됐는데 그 인생에서 제가 제거가 됐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멀리함으로써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저도 합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유혹거리를 다 제거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피자 하나 치킨 앞에 두고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 수험 생활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조그만 사회를 만들어요.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사귄다든지 너무 와닿는다 조그만 사회. 네, 조그만 사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여기서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게 되게 의외인 게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아요. 명절일 때. 가끔 뭐 생신 때 전화를 드렸다든지 이러면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아, 뭐 옆집엔 됐다던데. 아니 뭐 이 시험이 뭐 그 다음에 나중에 한숨을 쉬신다든지. 언제 되려고 하니? 세 번째 단계는 전화에 침묵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게 다 상처거든요. 내가 근데 부모님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와야 돼요. 내가 사실 부모님은 공부에 있어서는 그 상황 적인 거예요. 제가 인륜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은 잠시 멀리 하자는 거예요. 따로 방을 마련해 두고 그럼 부모님의 이제 또 뭐 그런 거 있죠. 야 그렇게 하면 너 삶이 되겠냐.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나가서 내가 속된 말로 개판을 치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든 여자친구든 친구든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멀리할 필요가 있고 인생을 그렇게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10년 한 사람 잘 없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굉장히 좀 뭐 장수하시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를 공부를 2, 3년으로 잡아요. 2, 3년 동안은 그래도 내가 유혹거리를 멀리 해보자는 거예요. 평생 피자를 안 먹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이어트 하는 그 기간 3달 동안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사람을 조금 멀리 했다고 해서 네. 진짜 인간관계가 파탄이라고 내 인생이 막 망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수험생들이 시각이 좁고 편협하다 보니까, 네. 편협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네.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이걸 못 봐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잘해줄 수 있어요. 제가 가장 황당한 케이스는 이거였어요. 시험이 2달 남았는데 친구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 네네네. 그 집 3일장을 내가 있어줘야 된다. 인간적 도리로. 제가 그래서 그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가 합격을 하면 변호사가 되면 이 사람한테 못해줬던 거를 눈물로써 사죄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로 사죄를 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왜 네 곁에 지키지 못했는지 납득이 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험이 안 되고 너가 이 3일장을 지켜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가 스스로 그 친구한테 내 변호사가 되지 못해서 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잘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꿈을 못 이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진짜 화냈어요.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진짜 그 역정을 내서 돌아오라고, 지금 당장 와라. 이 친구 원래 고향 가서 공부하기로 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라고 해서 다시 막 붙여놓고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내 인생에 좀 더 이제 긴 목표가 돼야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을 못한다. 어떤 그 외로움을 내가 외로움을 충족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이런 거 고민하고, 또 수험생인데 외롭지 않고 싶어요라는 거는 마라톤 하는데 다리가 안 아프고 싶어요라는 거 똑같아 보여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걸 안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내 고통이 시작돼요. 수험생인데 너무 외로워. 안 외롭게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죠. 외로워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합격생이, 모든 사람이 다 외롭거든요. 99.98% 정도는 외로웠을 텐데 내가 왜 그 0.002%에 들어가서 안 외롭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잘. 영원히 외롭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그 뜻은 아니죠. 그 시기만. 네, 임시적으로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자는 거죠.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딱 한순간만큼, 정말 사실 그게 뭐 정말 작은 시험이라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만 네. 정말 내 인생을 흔드는 중요한 시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만큼은 나만을 생각하자. 나만을 이기적으로. 맞아요. 내 꿈이 제일 커요.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아껴주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버렸다면 그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쟤는 지가 별로 안 중요하구나. 이기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내가 또 상처받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지? 애초에 안 해주겠죠.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이제, 사실 이제 작년 2020년 1월에 이제 변호사님과 그때 영상을 찍을 때, 네. 독한 사람이구나. 독한가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다 찍고 든 생각은, 인생이 그렇게 독한 시절이 얼마 가겠어요?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인생에 그렇게 내가 소망하는 뭐 공무원이든 뭐 사법고시, 옛날 사법고시고 지금 뭐 행정고시든 뭐 있다면, 그건 정말 되게 힘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예를 들면 9급이든 7급이든 되고 안 되고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건데, 그 시기에 뭐 장례식이든 뭐든 꼭 가야 된다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사실 취준생 분들을 생각해 보면 수험생이 겪는 고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준생 분들은 진짜 전기 충격을 받는 기분을 자소서 내서 회신이 안 올 때, 또는 거절 회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수험생이 받는 충격이라는 거는 의무적인 거 1개, 선택적인 거 2-3개예요. 모의고사 2-3번, 1년에 한 번씩 시험. 이때만 충격받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좌절도 별로 안 해봤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떤 고통을 감내하기 싫다? 이거는 정말 사실 너무 시야가 좁은 거죠. 야,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고통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 외로움을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그쵸. 내성이 네. 어떤 시험 성적의 결과를 좀 좌우할 수 있겠다는 많이 생각이 좌우할 수 드네요. 있죠. 네. 자, 근데 어쨌든 공부를 그렇게 해서 독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가부화도 걸리고 네. 진도가 잘 안 나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멘탈 털리고 그쵸. 집중력도 흐트러지는데 네. 이때는 좀 어떻게 유지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네. 항상 원인, 본질을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내가 사실 과부하 걸리고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건데,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 결론은 변호사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정도 진도 나가던데요? 이 정도 인강 듣던데요? 그 나도 해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따라하지 않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내 체력, 내 기본적인 그 용량을 정신 용량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대부분 소진돼서 번아웃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초중학교 때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 있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봤어. 고등학교 때까지 전국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학 와서 생각보다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있어. 엄청 기대를 받고 주목을 받는데 이게 사실 그 친구는 자신의 용량보다 조금씩 더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소진이 됐던 거죠. 동기가 부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의지를 쓰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이 사람과 편법을 자꾸 생각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성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이 보는 건 다 봐야 돼요. 네. 그렇지만 다른 순서로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적어도 공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이런 거잖아요. 남이 다 어떤 공부 잘하는 애가 인강 듣고 문제 풀고 피드백하고 있을 때 나는 처음부터 해답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해답 보고 뭐 하고 나중에 인강을 한번 듣는데 빠르게 2배속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2배속으로 들으니까 나도 2배속으로 들어야지. 이 친구는 사실 공부가 끝나서 집에 갈 때 2배속으로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도 2배속 이러면 공부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 따라가지 말고 이유를 자꾸 생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정체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이번 시험은 망했어. 다음 시험이나 준비하자. 이런 생각, 특히 공무원분들도 뭐 그렇게 한 경우도 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수험생분들. 이럴 땐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변호사님은 또 과거에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사실 뭐 딱 떠오르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사법시험을 치러 갔는데 2차 시험 2번을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해는 제가 대학원 준비한다고 그때는 이제 반년 동안 대학원 준비를 하던 때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듣던 때고. 왜냐하면 재입학을 하면은 1학년서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창의적 글쓰기, 영어 이런 거라서 제가 그래서 10학번들하고 엄청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첫 시험을 3일을 공부하고 들어갔어요. 2차 시험을. 3일이 무슨 3일이냐면 시험을 4일 치거든요. 그래서 뭐 전날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쓸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문자 보내면서 괴롭혔던 친구 있죠.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내려가자. 고향으로. 가서 게임하자는 거예요. 시험이 4일 동안 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올랐던 게 모 만화에서 어떤 팀이 농구 만화인데 이 팀이 전국 우승팀이랑 이 팀이 붙었어요. 근데 감독이 되게 의외의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쟤들의 가장 큰 무기는 작년에 전국 토너먼트를 끝까지 올라갔다는 경험이다. 이게 너무 크다. 그건 제 인생에 남아있어요. 야, 내가 올해 도망치면 내년에 안 도망칠까? 근데 이 친구는 상습범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저랑 재수를 같이 했어요. 근데 삼수를 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판사가 지금 이제 된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안 좋거나 뭐 공부를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한 번 도망친 사람은 습관이 돼. 왠지 아세요? 본능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보면 무섭죠? 한 번 뒤인 사람은 절대 거기 근처 안 가잖아요. 그쵸. 불을 피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불 근처만 가도 뜨거운 온기만 느껴져도 피하거든요. 그쵸. 시험을 똑같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우니까 올해 도망쳐야지 하는 사람은 내년에 또 도망쳐요. 그쵸. 견뎌내는 습관을 내 DNA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애국가 쓰고 아니 쓸 말이 없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글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왔죠. 근데 그 친구분은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판사가 됐어요? 5년 늦게 됐어요, 시험이. 시험 폐지 직전에 됐어요. 이 친구도 도망칠 구석이 없으니까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는 글렀어. 내년에 할 거라고 하면은 내년에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 왜? 수험 기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자기의 무의식을 단련시키는 기간이 10분이 안 돼요. 시험 끝나고 10분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판단을 내 인생은 도망치는 걸로 결정하면은 1년 내내 지식을 쌓는 데 투자를 하거든요. 맞아. 내년이 되면 또 똑같은 판단 과정을 거쳐서 또 도망치게 돼 있다. 저는 도망치지 말자 생각나는 게 이게 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인생 전체 통념되는 얘기일 텐데 저는 한 사람의 그 눈높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눈높이라는 게 사실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 뭐 어쨌든 시험에도 어떤 눈높이가 있을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도 연봉이든 뭐든 다 눈높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생각보다 다들 낮게 잡더라고요. 낮게 잡죠. 왜냐하면 이제 뭔가 과거의 실패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낮긴데 이거를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가 투여되는 입력값들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약간 인생에서 살짝 전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은 내가 돌연변이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기존에 실패했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성공의 DNA를 내가 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의 순간이 꼭 필요한 거죠.